이재진 교수님께 5분 정도 간략한 포지션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부탁합니다. 예,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말씀 잘해주셨는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모든 거의 시작은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고 AI가 되려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뭘 보고 계시죠? 화면에 나온 거 잘 보이시나요? 뭐죠? 빙산의 일각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실제로 우리가 보는 AI는 저 위에 있는 저 부분이고, 실제로 AI라는 게 저 밑에 있는 거, 데이터 수집, 분석, 처리,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플랫폼, 하드웨어 플랫폼, 이게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간판 걸어놓으면 그 간판만 보기 때문에 AI 모델, 요게 AI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더스트리, 산업하고 너무 괴리가 심한 겁니다. 저것만 하게 되면. 그래서 이게 전체 엔드-투-엔드 스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게 이제 메타나 엔비디아 이런 빅테크는 풀스택 기술을 완비하고 있죠. 좋은 예가 오픈 AI는 밑에 인프라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전략적 협업을 했기 때문에 챗GPT가 나온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따로 자기들 모델도 만들고 해서 어떤 전체 스택을 완비를 하고 있고, 오픈 AI만 지금 저 위에 모델 쪽으로 포커스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그 튜링 어워드하고 노벨 프라이즈 받은 제프 힌튼 그 교수의 말인데, 이게 1986년도에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때 이론은 나왔지만 그 딥러닝이 안 됐느냐? 데이터셋이 없었다. 데이터가 없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컴퓨터가 너무 느렸다. 그죠?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론도 있었고 발전했다는 거죠. 했는데 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됐고, 지금 되는 이유가 컴퓨팅 파워가 많이 늘었고 데이터, 인터넷 때문에 데이터가 많이 늘었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라는 건 AI가 되려면 어떤 연료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거기 데이터 사이언스적인 처리가 필요한 거고, 데이터의 품질이 AI 품질을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죠. 앤드룸 같은 분들이 데이터 센트릭 AI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게 대용량 데이터의 명확하고 깊은 이해를 통해 통찰력을 얻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문 분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 저희 대학원에서 내리고 있는 정의고, 여기 필요한 게 AI, 그 다음에 빅데이터, 컴퓨팅, 세 가지가 필요하고, 이 ABC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문제 해결, 어떤 전문 분야의 도메인 애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여기서 가치 창출을 하는 거죠. 엔터프레너십, 창업을 한다거나. 그래서 ABCDE가 다 해당이 된다는 거고, 여기 실용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실제로 이게 현재 AI 기술 발전에 견인하는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AI 모델 학습 추론 기술, 대규모 학습 데이터, 컴퓨터 시스템의 성능 향상, AI 적용 분야 응용, 창업까지. 그 다음에 공개 데이터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정성, 투명성, AI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그래서 공개가 돼야 우리가 리프로듀스 할 수 있냐, 어떤 AI 모델이 나왔고 그 결과를 갖다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과연 그렇게 되냐, 이제 그랬을 때 그런 걸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주권이라는 걸 확보하기 위해서 AI 주권 이야기 많이 하죠. 이 데이터 주권 확보에도 공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AI 민주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도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려면 오픈이 돼야 됩니다. 지금 오픈된 게 없거든요, 많이. 특히 제조업 쪽에서는. 그래서 AI 혁신을 위한 산학년 협력을 하려고 그러면 데이터가 오픈이 돼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영업 비밀을 이렇게 내놓는 게 돼서 실제로 오픈이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머리를 좀 짜내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발전이 될 겁니다. 특히 그 중소 중견기업은 그 자본이나 이런 데서 딸리기 때문에 다른 데서 오픈을 해놓으면 연구를 해서 그런 결과를 내줄 거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갖다 쓰면 되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그 멘트는 데이터의 퀄리티가 AI의 퀄리티를 좌우한다. 상당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특히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 분들은 중견기업에서 오시지 않았나 싶은데, 우리가 나중에 자유토론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중소중견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우리가 좋은 AI를 구축하는데
충분히 퀄리티, 퀀티티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또 대한민국에서 스마트 팩토리 하면 뭐 제 의견으로는 절대적으로 리더 역할을 하고 계시는 또 포스코 쪽에 그 포스코 홀딩스의 김용수 소장님의 또 포지션 발표를 부탁합니다. 네. 저희 포스코는 그 AI 기반 스마트 팩토리를 현장에 그 적용한 케이스 성공 케이스들을 그동안 만들어 왔고 그로부터 이제 19년도에 세계 경제 포럼으로부터 국내 최초로 등대 공장에 그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스코가 제조업에 AI와 스마트 팩토리를 좀 선도한다고 그런 이제 인정을 받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동안은 주로 딥러닝 중심의 이제 AI를 제조 공정에 적용해 왔다면은 지금은 최근에는 AI와 로봇을 융합해서 그동안 기술적으로 풀지 못했던 어려운 문제까지 이제 자동화까지 가능한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 그리고 AI, 로봇이 융합된 형태에서 지능형 좀 전에 말씀드린 제조에서부터 의사결정 그리고 안전 영역까지 확대한 이제 인텔리전트 팩토리를 지금 구현해 가고 있습니다. 그거의 사례로 한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 그 제조 분야 사례로서요. 좌측에 있는 게 고로입니다. 고로는 지금 높이가 한 110m, 그게 총으로 하면 한 40층 높이의 중후당대한 설비고 이 설비의 내부가 한 2,300도씨 정도 되고 굉장히 고압입니다. 그래서 고로는 그래서 내부에 그 굉장히 고온, 고압의 블랙박스로 안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한 수십 년 경력의 고숙련 운전자가 사람 경험에 의해서 저거를 운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AI가 운전자들이 눈으로 확인하던 데이터를 저기 보시는 것처럼 영상 데이터를 눈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그로부터 1시간 후에 샘물 온도가 얼마나 될 거라는 걸 예측해서 AI가 자동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AI가 워낙 잘하는 비전 분야인데요. 강판의 표면에 있는 흠들을 영상으로 디텍션을 하고 그로부터 결함들을 위에 보시는 것처럼 결함들을 AI가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후단에 있는 글라인더에서 연마를 해서 저런 흠들을 제거하는 것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조를 넘어서 이제 사무 경영 분야의 의사결정 분야의 사례입니다. 좌측에 보시는 거는 원료가 예측인데요. 지금 포스코는 철광석을 수천만 톤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에이전트가 저기서 보시는 것처럼 원자재, 경제지표, 유서 기반으로 한 6개월 후까지의 미래 가격을 예측하고 그 기반으로 바이어에게 값을 제공하고 그리고 LLM은 그 가격이 상승했으면 왜 상승했는지 하락했으면 왜 하락했는지에 대한 요인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어들이 이걸 바탕으로 구매해야 하는데 의사결정에 활용하고 있고요. 우측에 보이는 사례는 고객이 이제 우리 주문을 하면은 제품을 주문하면은 AI가 그 기존에 있던 주문하고 가장 유사한 그 주문들을 찾아냅니다. 찾아내고 그것들로부터 유사한 성분 그리고 조업을 어떻게 했는지 조업 레시피를 찾아서 그거대로 조업을 가이드할 수 있도록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 의사결정, 그다음 이제 안전 분야입니다. 지금 우측에 보이시는 거는 우리가 그 고로에 그 석탄을 넣을 때 그냥 넣지 않고 저 상단에 있는 그림처럼 천도시에서 가열을 해서 석탄을 굽습니다. 그 굽는 과정에서 저 문들에서 보면은 그 열 변형으로 저희 온도가 한 1000도 정도 되거든요. 열 변형으로 가끔 가스가 새는 부위가 있는데 이걸 작업자가 그 실링을 합니다. 근데 이제는 AI가 저 누출 부위를 확인하고 로봇이 가서 자동으로 그 밀봉을 하는 거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측에 보시는 거는 사족 보행 로봇인데요. 고온의 그리고 또 어떤 가스가 있는 위험한 지역은 사람이 아닌 사족 보행 로봇이 가서 밑에 보시는 것처럼 실시간 영상 이미지 그리고 그 온도 데이터를 측정해서 점검하고 그래서 원격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무인 설비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방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이제 제조 그다음 사무
분야, 그다음에 이제 안전 분야에 AI가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저희가 이런 그 제철소 같은 이제 고온 분진 환경에서 고위험 또는 고강도 작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로봇 솔루션들을 지금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술로 개선 가능한 업무, 금방 보여드린 것처럼 저기 코커스 오븐에 있는 가스막이나 사족 보행 로봇, 그리고 제철소에 돌아다니고 있는 기관차가 있는데 그것들을 자율주행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현존하는 기술들을 저희가 개선해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조 현장에는 이런 운전하는 것 외에도 그 설비에 대한 그 교체, 그다음 부품을 분해하고 수리하는 다양한 이런 비정형 업무들이 있는데 이런 업무까지 이제 로봇이 지원하기 위해서는 향후에 다양한 환경에서 인지 판단 제어할 수 있는 피지컬 AI, 그리고 요즘 많이 하고 있는 휴머노이드. 근데 저희는 휴머노이드를 그 이족 보행보다는 휴머노이드가 갖고 있는 그 정밀한 손 조작 기술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앞으로 다양한 현장 정비 활동까지 로봇을 투입해서 하는 것들을 지금 고민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업들은 거기 저희 외부에 있는 전문기관 그리고 정부와 같이 좀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AI라는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뭐 생성형 AI를 많이 얘기하겠죠. 가장 또 언론에 노출이 되기도 했지만, 그런데 제 의견은, 그리고 뭐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은, 생성형 AI는 글쎄요, 컨텐츠, 미디어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 같이 무언가를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분야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실질적인 비즈니스나 특히 제조업에서는 생성형 AI보다는 이제 막 개발되기 시작하는 에이전틱 AI가 사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생성형 AI는 거의 뭐 에페타이저 같은 거였고, 산업 현장에서 진지한 AI는 에이전틱 AI, 그게 본 게임이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AWS의 또 그 총괄님 또 한번 포지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좌장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가 그 고객분들을 보면, 한국의 이제 기업분들을 보면 생성형 AI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한 시기는 2, 3년 전부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검증도 하시고 일부 이제 업무들은 프로덕션 레벨로 넘기시기도 했습니다. 근데 작년 말부터 이제 엔트로픽에서 MCP라는 기술이 나오기 시작한 이후부터 에이전틱 AI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고, 저희가 바라봤을 때는 2026년이 기업들이 에이전틱 AI를 검증하고 프로덕션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로 가는 중요한 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사실은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에이전틱 AI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제 작업을 나눌 수 있는 부분, 리즈닝을 하는 부분, 그리고 그 이제 컨텍스트를 유지하기 위한 메모리 부분이라든지 보안에 대한 부분, 그 검증에 대한 부분, 다양한 도구들이 필요한데 그 도구들이 지금은 이제 하나의 생태계로 만들어지고 있고, 그 기업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내년부터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산업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 속도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커머스나 리테일 쪽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그리고 제조나 사실 이제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 쪽은 굉장히 이제 그 어려운 프로젝트들을 수행하고 계시긴 한데 아직은 조금 더딘 것 같습니다. 다른 산업보다는. 근데 그 가장 큰 차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면 아까도 이제 앞에서 교수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데이터의 준비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리테일이나 이커머스 같은 경우는 모든 데이터들이 대부분 정형화돼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인사이트를 끌어내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대표적으로 아마존 같은 경우에 또 쇼핑 어시스턴트 루푸스라고 하는 이제 쇼핑 어시스턴트를 만들어서 고객분들이 아마존.com 안에서 어떤 제품을 내가 좋아하는 제품을 자연어로 검색을 하든 뭐 어떤 다른 방법으로 검색을 하든 그 내용을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개인화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쇼핑 어시스턴트 에이전트가 이미 이제 사용되고 있고, 국내의 많은 기업들도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당근마켓 앱 같은 것도 사용해 보시면 바로바로 추천이 뜰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해야 된다라고 추천을 해주기도 하죠. 그게 다 이제 LLM의 효과인데, 그만큼 이제 개인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제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처럼 실물을 다루게 되면 난이도가 조금 높아지는 것 같긴 합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제조 산업을 보면 데이터가 생성되는 양이 IT하고 OT를 나눠봤을 때 IT가 한 2, 30, 그다음 OT가 한 7, 80이 될 거예요. 공장 혹은 이제 라인에서 나오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나오는 타임 시리즈 데이터라든지 혹은 이미지나 오디오 같은 비정형 데이터 그 외에 이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들이 효과적으로 태깅되고 그러니까 메타데이터를 갖고 구조화된 상태로 저장되어 있질 않기 때문에 사실 거기서 주요한 인사이트를 꺼내기가 사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에이전틱 AI에 대한 적용이 조금은 더딘 거라고 지금 저희는 좀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성과가 없는 건 아니고 여러 성과들이 지금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뭐 포스코홀딩스의 김용수 소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저희가 최근에 포스코 DX하고 그런 과제를 같이 좀 수행을 했었어요. PLC 장비라는 거는 생산 라인에서 각종 센서들이 보내주는 데이터를 취합하고 그 데이터를 필요하면 가공해서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라인에 있는 장비 있고 뭐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이 여긴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PLC 장비가 사실 어느 공장에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형태를 띠잖아요. 그럼 그 안에 모터도 들어가게 되고 각종 센서나 회로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도면을 보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재료들을 추출해내는 거, 재료들의 리스트를 보고 도면을 그려내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하고 같이 과제를 하면서 고객도 놀라고 저희도 놀라고 생각보다 생성형 AI가 굉장히 그 일을 잘 해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30% 이상의 생산성을 좀 향상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시도들이 되고 있고 뭐 사실 건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한 건설에 대한 요청서가 왔을 때 우리가 이 건설에 대한 요청을 응대할 때 어떤 리스크가 있고 그리고 어떤 점들을 주의해서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는지에 대한 니즈도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일이었거든요. 수천 장 되는 요건서가 오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에서도 예를 들어서 삼성 CNT나 이런 삼성물산 같은 고객들과 좋은 결과들을 또 보이고 있어서 사실 어렵지만 저희가 이제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과제들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큰 이 AI가 많이 바꿔놓는 부분은 소프트웨어 개발 쪽인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 개발을 대부분은 이제 그 사람이 하는 방식대로 내가 개발을 하는데 내가 도구가 있으니까 커서든 윈서프든 클로드 코드든 내가 도구가 있으니까 그 도구를 써서 개인의 생산성을 향상한다는 쪽으로 많이 접근을 하시는데 저희가 조금 바꿔서 AI가 그 개발 프로젝트 전체를 드라이브를 하게 했더니 이 생산성이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그걸 저희는 이제 AI 드리븐 그 개발 사이클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즉 그 프로덕트의 요건을 정리하는 단계부터 생성형 AI와 계속 그 이미 이제 준비된 프롬프트대로 대화를 주고받고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 건지를 정하고 그 제품을 어떤 구조체로 나눌 건지 저희 뭐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중에는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도 있고 다양한 디자인 기법들이 있는데 그 기법에 맞게 우리가 일을 나누고 그리고 각각의 일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우리가 코드 생성을 지시하게 돼요. 그 과정을 거쳐서 결국 AI가 코드를 생성하게 되는데 저희가 한국에서 8개월짜리 프로젝트를 저희가 리플리케이트 해봤어요. 저희 AI 드리븐 DLC 방법으로. 그랬더니 3일 만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라이프 사이클을 굉장히 짧게 바꿀 수 있다는 이 하나의 이제 반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에서도 좋은 사례들이 나오고 있고 한국에서도 좋은 사례들이 나오고 있어서 점점 이제 새로운 과제들이나 우리가 만들고 싶은 서비스나 제품, 뭐 스마트 프로덕트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과거하고는 달리 저희가 툴이 굉장히 좋아졌는데 이 툴이 잘하는 거를 이해하고 우리가 사람이 하던 프로세스를 조금 트윅해서 기계가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바꿔주면 생산성을 굉장히 많이 향상시킬 수 있다는 사례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에이전틱 AI는 내년에 정말 중요한 하나의 이제 변곡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래도 제조는 조금 갭이 있지만 데이터 준비, 데이터 파운데이션부터 시작한다면 좋은 성과를 만들 수 있는 많은 과제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 툴도 과거보다는 확실히 생산성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적은 수의 인원으로도 더 빨리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금 그 총괄님이 말씀하신 또 에이전틱 AI에 대해서는 이제 자유 토론 시간 때 다시 한번 토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그 재료연구원의 이호원 본부장님한테는 제가 궁금한 게, 우리가 보통 non physical AI에 대해서 얘기한다면은 결과물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뭐 멋진 그림 만든다, 뭐 글을 쓴다. 그런데 사실 이 제조업 AI에서는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과정, 정말 소재부터 공정 기술, 자동화, 사실 훨씬 더 복잡한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또 재료연구원에서 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본인의 또 포지션 한번 한 5분 정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앞에 포스코 홀딩스에서 사실은 제조 분야에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냐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요. 실은 근데 저희가 지금 조금 제조업에 대해서는 많은 AI들이 이제 개발을 하려고 시작을 하고 있고 많은 부분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조금 빠져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가 뭔가 신제품을 항상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소재도 새로운 소재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산업이 기존에 어디서 만들어진 소재를 우리나라에서도 생산하자 이런 거 위주로 진행이 됐다면, 우리나라도 좀 더 프론티어로 나가려면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는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인공지능이 활용될 수 있고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오늘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신소재 개발은 10년, 20년 이렇게 걸린다고 합니다. 개발하고 나서 현장에 적용되기까지가. 그 많이 걸리는 시간을 좀 줄여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요즘에 인공지능들이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그림에 보시는 게 몇 년 전에 나왔던 구글의 지놈이라는 인공지능 모델입니다. 얘는 뭐 그래프 기반으로 새로운 소재들을 던져주고요. 그 소재들이 과연 적절한가를 DFT라는 기존의 이제 계산 과학 방법이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방법을 통해서 얘가 어떤 성능을 가질지를 예측해주는 모델로서 이런 것들이 소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구글에 따르면은 약 전체 한 220만 개의 새로운 결정 구조를 얘네가 예측을 했다고 하고요. 그 중에 한 38만 개가 안정한 구조라고 합니다. 사실 38만 개라는 숫자는 지금까지 인류가 개발했던 거에 한 10배에 달하는 엄청난 숫자를 사실은 말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예제는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메터젠이라는 생성 AI입니다. 이거는 조금 더 나아가서 조건부 생성 모델이거든요. 이제 사실은 생성 모델 하시면 대부분 이제 LLM 생각하시겠지만, 얘는 사실은 디퓨전이라는 이미지를 만드는 그걸 수정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어떤 크리스털 스트럭처를 얘가 생성을 해주는 거고요. 이런 크리스털 스트럭처를 생성해주면, 예를 들어 저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철강으로 치면 인장 강도가 얼마 이상이고 영스 모듈러스가 얼마 이상의 소재를 개발해줘 라고 하면, LLM이 아니라 이 분야에 특화된 어떤 생성 모델이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주는 이런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직접적으로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챗GPT에서 이미지 생성하는 것처럼 조건을 넣게 되면 얘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어떤 물성을 가질지 예측할 수 있는 모델들이 이제 빅테크들에서는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것들이 최근에는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점은, 저도 사실은 이런 소재 분야에서 많은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제일 어려운 점은 사실 데이터가 충분치가 않습니다. 지금 전산 분야나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몇 빌리언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항상 물어보세요. 근데 현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저희는 1년에 100개 모으기도, 소재라는 것은 새로운 조성에 대해서 100개를 만드는데도 사람이 1년간 거의 실험을 매달려서 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과연 이런 여기서 거대 모델이 가능한가? 뭐 혹자는 불가능하다. 그냥 스몰 데이터 스트래티지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도 많이 말씀을 하시고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어떻게든 활용할 방법을 저희가 찾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모델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이는 버클리랩의 A랩이라는 실험실입니다. 자율 실험실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인간이 하는 실험을 뭐 자동화를 통해서 직접 하는 겁니다. 비커에 분말을 섞고 용액을 하고 열 처리를 하고, 나중에는 XRD라는 분석 기술을 통해서 어떤 결정 구조를 가진 물질이 얼마나 들어있는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자동화된 실험실이고요. 최근에는 여기에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더해서
다음에 어떤 실험을 할지를 더해주는 그런 기술들이 현재는 개발돼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율실험실은 한 가지 역할을 더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아마 전산 분야에서도 멀티모달 모델들이 많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저희 분야에서도 사실 그런 것들이 조금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런 데이터가 없다는 거죠. 이런 자율실험실은 자동하고 24시간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앞으로는 얘가 저희가 AI를 통해 개발한 그 모델에 해당하는 소재를 만들어 준과 동시에 소재에 대한 멀티모달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데이터 팩토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공장에 센서를 달아서 이런 데이터를 충분히 얻을 수 있지만 이제 공장은 항상 최적화된 조건으로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 사실은 그렇지만 인공지능 모델은 훨씬 넓은 영역에서의 데이터를 필요로 합니다. 특히나 소재를 설계하는 일이라면 뭐 주기율표에서 소재를 설계할 때 쓸 수 있는 원소수가 50개가 넘습니다. 50개를 조합하는 걸 생각해 보시면 그 숫자는 아주 무한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 영역에서 새로운 소재를 찾아내는 일은 사실은 데이터가 엄청 많아야 되는 거고 현장의 데이터만 가지고 물론 거기서 현장 데이터를 가지고 공정을 최적화하거나 분량을 줄이거나 또는 뭐 생산성을 높이는 일도 아주 중요합니다만은 저희가 조금 더 미래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일들도 좀 돼야 되고 얘도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더불어서 또 하나 필요한 것은 하지만 저 데이터만으로도 저는 충분치가 좀 않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또 다른 것은 뭐 메터심이라는 것도 메터젠과 세트입니다. 얘는 기존에 저희가 오랜 기간 동안 쌓아온 그 피직스 기반의 많은 모델들이 있습니다. 뭐 덴시티 펑셔널 시올이라든가 뭐 또는 뭐 페이스필드 또는 파이나이트 엘리먼트 같은 여러 가지 계산 기법들이 있는데요. 그런 기법들을 대신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도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뉴럴 오퍼레이터, 피직스 인폼드 뉴럴 네트워크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런 기술들도 역시 이 소재 분야에서는 적극적으로 같이 사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얘는 약간의 오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험을 정확히 대체할 수 없지만 얘와 그리고 지금 실험 데이터, 앞서 말씀드린 그런 실험 데이터를 복합적으로 사용해서 그런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는 연구들이 좀 앞으로는 이루어져야 되고 이것들이 새로운 소재를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저도 최근에 한번 뉴스를 봤습니다. 미국의 피리오딕 랩스라는 데가 있는 새로 스타트업이 생겼더라고요. 300밀리언 US 달러를 투자받았는데 자율실험실과 거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제가 아까 소개드렸던 이런 메터젠, 메터심, 구글 지놈 이런 거 만든 분들이 거기 달라붙어 가지고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는 스타트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사실은 인공지능 모델들은 사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많이 개발을 해놨는데 소재 분야에서는 데이터가 많이 부족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데이터들을 많이 쌓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도 좀 투자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제 메시지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항상 AI 탑3, 글로벌 탑3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제조 AI만은 1등 국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목표를 좀 더 높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패널 분들 이렇게 흥미로운 토론 너무나 감사했고 또 오늘 시간 내서 여기 와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